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한다. 그 과정에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Empirical Risk Minimiz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은 말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이 프리딕터, 그러니까 모델을 그냥 함수로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형이 어떤 확률적인 그런 행태를 가진다라고 가정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함수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그런 함수를 찾는 이런 과정에 우리는 크게 4개의 디자인 초이스를 가지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이 프리딕터가 내가 어떤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이 모델을 만들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의 어떤 set of function을 어떻게 define 할 거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이 프리딕터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이거를 어떻게 매저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트레이닝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목표는 아직 관측되지 않은 학습에 활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잖아요. 이렇게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잘 작동하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 set of function, 우리가 프리딕터로 활용할 그런 함수의 어떤 집합을 디파인 했다면 그 공간 안에서 최적의 모델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모델로서 활용할 이런 함수의 집합을 먼저 한번 디파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n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xn, yn 이렇게 페어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f라는 펑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d-dimensional x를 입력으로 받아서 리얼 넘버 y를 예측해주는 이러한 모형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목표는 좋은 이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타가 좋은 세타냐면 1차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라지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xn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그 xn에 해당되는 yn, 그렇죠? 레이블이죠. 혹은 타겟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얘를 잘 근사화하는 그러한 세타 스타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러한 함수 f들, 내가 어떠한 f들을 가정을 할 것이냐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는 그냥 리니어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n이 d-dimensional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나는 f를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겠죠. 어떤 xi가 들어왔을 때 얘를 세타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xi,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바이어즈 값이 하나 들어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형태로 리니어한 펑션을 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가정한 모형의 그 가설 공간, 하이포테시스 클래스는 그냥 리니어 펑션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f를 3차 폴리노미얼로 가정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3차 폴리노미얼 펑션들이 존재하는 그 공간이 이 나의 그 가설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나의 모형이 주어져 있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 이걸 어떻게 매저를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이걸 측정을 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이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과 모델이 예측한 예측치 두 개를 가지고 이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로스 펑션이 가져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는 당연하겠지만 그 값이 이 출력 값이 non 네거티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라는 게 음수가 될 수는 없고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값을 뱉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age와 그 다음에 셀러리 간의 관계를 함수로 찾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러한 데이터가 주어져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러한 리니어 함수를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특정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리니어 펑션을 찾았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데이터에 대한 y값, 자, 요거를 우리가 y1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주어져 있는 모형을 통해서는 이러한 값이 예측이 됐죠. 요게 y1 hat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y값과 모델이 예측한 y hat이 이 정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손실이라고, 로스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걸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매트릭을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가장 간단하게는 y1에서 y1 hat을 뺀 값의 제곱, 그러니까 이 실제 값과 예측치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거리를 우리가 로스로 도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로스 펑션의 하나의 예예요. 이거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로스 펑션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IID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IID라는 거는 이 데이터가 어떤 같은 분포로부터 샘플링이 된 거고 데이터들 간에 서로 독립적으로 샘플링이 됐다라고 하는 가정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전체 데이터 파퓰레이션에 대한 어떤 로스의 기대값, 이것은 우리가 개별적인 트레이닝 데이터들에 대한 로스의 평균값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이 expectation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expectation이라는 거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기대값이 되죠. 이 기대값은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지 우리가 실제로 어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 그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데이터들이 서로 IID다, 독립적으로 샘플링이 됐고 같은 분포로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전체 데이터 파퓰레이션에 대한 로스의 기대값은 개별 데이터들에 대한 로스의 평균값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개별 데이터에 대한 로스의 평균이죠. 이 우변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로스의 기대값을 추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임피리컬 민을 우리가 임피리컬 리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피리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모델을 찾는 것을 우리가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개별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걸 수행을 했을 때 실제 값과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이 이러한 차이들을 가지게 되죠. 자, 이 개별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차이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yn 그리고 yn hat, 자, 이러한 로스 펑션으로 yn-yn hat의 제곱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로스 펑션을 우리가 스퀘어드 로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하는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로스 펑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n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임피리컬 리스크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개별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yn-yn hat의 제곱, 자, 얘를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 내준 것, 자, 요게 바로 임피리컬 리스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펑션으로
리니어한 펑션을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yn의 예측치, 모델을 통한 예측치죠. 얘는 어떤 xn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리고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예측이 수행을 될 텐데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타 트랜스포즈 xn. 자, 그러면 yn 햇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임피리컬 리스크는 다시 써보면 이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값과 모델이 예측한 이 추정치 요 간의 스퀘어드 로스의 평균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스퀘어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를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yn, xn은 다 데이터로 주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는 바로 여기 있죠. 자, 세타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임피리컬 리스크를 세타에 대해서 최소화 시켜주는 것, 얘를 최소화 시켜주는 세타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적 함수를 디파인 할 수 있는 문제를 리스트 스퀘어즈 프로블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스퀘어즈 프로블럼은 상당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널리 활용되는 그러한 문제의 종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파퓰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통틀어서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로스의 기대값, 이거를 우리가 임피리컬 리스크로 추정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목적은 결국 아직 관측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 작동을 하게 하는 거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 두시고요.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프레딕터 F를 찾고 싶은 건데, 이 F가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타겟은 결국 이 리스크의 기대값이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population 리스크 혹은 expected 리스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궁극적인 타겟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 레이블 y와 그 다음에 어떤 함수 f를 통해서 예측한 값의 로스, 이 로스를 전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타겟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왜 알 수가 없냐면 우리가 이 xy, 그러니까 x와 y에 대한 이 디스트리뷰션 정보를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대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샘플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고, 그 추정한 게 임피리컬 리스크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무한대개만큼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무한대개의 데이터의 어떤 평균적인 로스가 바로 여기서의 expected 리스크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데이터로 우리가 관측되지 않은 이러한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찾아야 돼요. 자, 문제는 우리가 가정한 모델의 그 클래스, 이 가설 공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expected 리스크와 임피리컬 리스크의 괴리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임피리컬 리스크만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설 공간 자체를 굉장히 제약을 가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프레임워크 안에다가 아직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작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테크닉들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우리 주어져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평균적인 로스를 줄이는 그런 함수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아직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우리 모델의 성능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데이터가 없으면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랙티스에서 하는 프로토콜은 뭐냐면 이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데이터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 그 데이터는 학습에 활용을 하지 않고 이게 마치 아직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인 것처럼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셋을 우리가 테스트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 테스트셋에 대한 퍼포먼스를 자주 관측을 하다 보면 결국 테스트셋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이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 누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셋을 딱 정해놓고 엄청나게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을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건 역시 아직 관측되지 않은, 앞으로 새롭게 관측될 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좋을 거라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피리컬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이 방식은 우리가 흔히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을 야기를 하게 돼요. 특히나 우리가 모델 자체를 굉장히 그 가설 공간 자체를 크게 하고 우리가 상정한 모델 자체가 굉장히 플렉서블한 다양한 현상들을 모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하면 오버피팅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오버피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익스펙티드 리스크, 얘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임피리컬 리스크를 사용을 했는데 이 둘 사이가 굉장히 괴리가 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트루 리스크보다 임피리컬 리스크가 훨씬 더 작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임피리컬 리스크가 트루 리스크를 언더 에스티메이트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한 임피리컬 리스크는 엄청 작은데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예측을 수행을 했을 때 아직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냐면 다양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 모델 자체에 어떠한 형태의 제약을 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정한 이 모델 클래스, 이 펑션 클래스 중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진 애들만 찾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모델 공간에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바이어즈를 인위적으로 야기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테크닉을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임피리컬 리스크에다가 이러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위한 어떤 텀을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러한 텀을 우리가 페널티 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서 이러한 형태의 최저가 문제 살펴봤었죠. 이게 least squares problem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y값과 모델이 예측한 이 리니어 펑션이 예측한 값의 차이의 제곱, 이것의 평균 값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세타를 찾는 거죠. 자,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에다가 이러한 어떤 인위적인 텀을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예를 보시면 모델 파라미터 벡터의 L2놈을 이 임피리컬 리스크와 같이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거죠. 이러한 세타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트루 리스크를 추정하는 임피리컬 리스크인데 이 임피리컬 리스크에 이러한 추가적인 페널티 텀을 부과를 해서 이 세타 자체가 임피리컬 리스크만 최소화시키면 안 되고 여기 부과되어 있는 페널티 텀도 같이 이렇게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는 이러한 바이어즈를 인위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 함수에. 자, 이런 식의 테크닉이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임피리컬 리스크만 미니마이즈 하는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평균적인 로스를 최소화하는 세타가 아니라 그것도 최소화해야 되지만 세타 자체의 L2놈, 그러니까 이 세타를 벡터로 보면 이 벡터의 크기 자체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터프리트를 할 수 있냐면 요 람다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결국 이런 식의 최적화 문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y, x, 세타. 근데 어떠한 제약 조건 하에서 이 임피리컬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냐면 이 세타의 L2 놈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상수 K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제약 하에서 이러한 임피리컬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약 조건을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곱해서 오브젝티브로 넘기면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델 공간 안에서 일종의 제약을 걸어주는 이러한 테크닉을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그러면 우리 이 함수 공간에서 이 각각의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함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모델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어떤 식으로 찾아 나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를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과정에서는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직접적으로 옵티마이즈를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모델 공간 안에서 어떤 모델이 최적일 거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폴리노미얼 펑션을 가정을 했다. 그럼 몇 차 폴리노미얼이 최적일 것이냐 이런 거죠. 자, 그럼 내가 가정한 모델 공간에서 어떤 모델이 최적일 것이냐? 결국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좋은 그 모델이 최적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함수를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서 아직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측정을 해보고 3차 함수도 학습시켜가지고 측정해보고 4차 함수도 측정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측정함으로써 몇 차 폴리노미얼이 가장 최적인지 이런 거를 찾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모델의 가설 공간 안에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테스트 용도로 활용되는 데이터셋,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랙티스에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한정돼 있죠. 그러면 이 모델의 실질적인 예측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셋을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최종적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 파라미터도 학습해야 되고, 그리고 이 펑션 스페이스 안에서 어떤 애가 최적의 모델인지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용도로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쪼개가지고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데이터도 학습에 쓰면서,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가능한 한 많이 가져가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프랙티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방법이 바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얘를 5개로 쪼개요. 그러면 5개로 이런 식으로 블락들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4개, 앞에 있는 4개를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데 쓰고 나머지 하나의 데이터로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의 세트에 대해서만 하면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위한 데이터로 요만큼밖에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5개로 쪼개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각각의 데이터 청크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방금 설명드린 절차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총 5번 반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각각의 조합에서 나온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퍼포먼스, 그게 바로 요게 될 거예요. 자, 요거를 5번 전체에 대해서 평균 낸 것. 이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가 지금 학습시키는 이 펑션, 모델 F의 예측 성능을 추정하는 기법, 그게 바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어져 있는 학습용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K개의 폴드로 나누고 나눠진 하나의 데이터 청크를 밸리데이션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죠. 요게 그 한 세트고요.
이 나눠져 있는 K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모든 데이터 청크를 밸리데이션으로 활용을 해서 계산된 전체 성능을 평균 내는 것. 이게 바로 케이스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개별적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더 학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 probability와 distribution 그리고 expected value 이것들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이 expected risk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얘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empirical risk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와닿기를 바랍니다.